데뷔 플로레스 나르바에즈는 떠오르는 프로 댄서입니다. 2년 반 동안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유명 스타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르기 직전 뜻밖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Metro Dispatch. Hi, I need to file a missing person report. And who is the person you need to file it on? My roommate.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데뷔가 작업에서 강한 스타일을 고수했으며 감정적인 면에서도 양보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물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에 시멘트로 봉인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데뷔에게 이렇게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배경에는 어떤 복잡한 원한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공유할 사건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네바다주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약 70만 명이며 클락 카운티에 속한 도시입니다. 또한 네바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주인공 데비는 1979년 7월 5일에 태어났으며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약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로 이주하였죠. 그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데비는 체계적인 춤 훈련과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경영학과, 법학 두 개의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댄서가 되기 전에는 메릴랜드주의 한 대기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했으며 연봉은 수십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2018년 30살이었던 데비는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하여 자신의 춤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춤 실력과 꾸준히 오디션에 참가한 덕분에 그녀는 빠르게 여러 유명 쇼에 계약 댄서가 되었고 심지어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예정했던 재계 연주회에 출연할 댄서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춤 경력과는 달리 데뷔의 연애 생활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두 명의 남자친구, 댄서인 자말과 제이슨 오마르 그리피스와 사귀었지만 결과는 자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제이슨에게 감정을 조종당한 뒤 버려지는 등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각 연애는 모두 슬픈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데비가 제이슨에 대한 감정을 결코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제이슨에 대해 거의 숭배하는 감정을 가졌으며 심지어 두 사람의 관계 동안 제이슨이 6명의 여자친구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묵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이슨에게 무자비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데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라스베이거스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명성이 커지면 전 남자친구 제이슨의 마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듯 보였을 때 데비는 아무런 예고 없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2010년 12월 12일 밤 10시 30분 데비는 유명 가수 시스코의 콘서트 리허설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의 전화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리허설을 담당한 감독은 매우 놀랐죠. 다음날 바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데비는 중요한 댄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녀가 이유 없이 결석할 리가 없었으며 유명 스타와의 기회를 놓칠 리도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리허설 감독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실종 신고는 보통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찰은 처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데비의 룸메이트인 소피아가 다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그때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Metro Dispatch. Hi, I need to file a missing person report. And who is the person you need to file it on? Debbie, Flores. 경찰은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데비가 실종된 시간은 12일 저녁 6시 이후, 즉 그녀가 아파트를 떠난 후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데비는 나가기 전에 룸메이트에게 자신이 먼저 전 남자친구인 제이슨을 만나고 그 후에 예정된 콘서트 리허설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이슨이 경찰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데비의 행방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제이슨에게 즉시 질문했습니다. 제이슨의 말에 따르면 그는 12일 저녁에 데비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단지 인사 정도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데비는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으며 두 사람은 차 창문을 사이에 두고 5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데비는 급히 친구를 데리러 가서 공연 리허설에 참석해야 한다며 차를 몰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은 대략 저녁 7시쯤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이슨의 말에 다소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였고
데뷔의 원래 리허설 시간은 10시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급히 친구를 데리러 가려고 했을 이유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가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나 이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의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단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공고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Vegas, people go missing every day. I think the Las Vega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gets somewhere in the range of 800 missing persons reports in a given month. And most of them get cleared. 비록 경찰의 조사 방식은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다행히도 데뷔의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뷔가 아무 이유 없이 실종될 리 없다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습니다. 바로 가족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경찰의 조사 태도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3일 후 민간인들의 제보를 통해 데뷔의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한 폐쇄된 주택의 뒷마당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혈흔이나 다른 범죄의 흔적은 없었지만 데뷔의 개인 물품들은 그대로 있었고 차 번호판은 누군가가 떼어내어 트렁크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이 일련의 정황은 누군가가 데뷔의 차량을 숨기려 했음을 시사하며 그녀가 이미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차량이 데뷔가 원래 리허설에 갈 예정이었던 장소 근처가 아닌 제이슨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거리는 약 6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제이슨에 대해 의심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은 제이슨을 다시 한번 소환하여 재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id you have anything at all to do with her being missing? No. 제이슨은 여전히 처음에 했던 말을 고수하며 그날 밤 데뷔와 짧게 만났을 뿐이며 그녀의 실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제이슨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데뷔와의 감정적인 갈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She wanted a serious boyfriend, and at first I was down to try it. That fiery passion, it only goes so far before it's like cabin fever, we're around each other all the time. 제이슨에 따르면 그는 데뷔와 약 1년 정도 교제를 이어왔고 결국 이별한 이유는 데뷔가 지나치게 강한 소유욕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이슨은 새로운 여자친구인 아그네스 루와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제이슨과 마찬가지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명한 댄서였으며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공연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2010년 5월쯤 아그네스를 쫓기 시작했을 때 데뷔와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고 동시에 최소한 6명의 여성과 연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네스는 제이슨의 복잡한 사생활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와 교제하기 전에 제이슨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이슨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만 아그네스와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은 데뷔를 포함한 모든 여자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이슨은 진심으로 이 여자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그네스의 요구에 맞춰 그녀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이슨은 데뷔와 다른 여자들에게 자신의 관계를 낮추고 아그네스와의 사랑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제이슨이 다른 여자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데뷔는 처음에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는 기꺼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제이슨을 붙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런 타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이슨과 아그네스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면서 데뷔는 더 이상 타협으로는 제이슨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에 강력하게 개입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아그네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데뷔와 완전히 이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뷔는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고 그녀의 복수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데뷔는 제이슨과의 관계가 끝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이슨에게 거센 감정적 대응을 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데뷔는 매일 제이슨과 아그네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전화를 걸고 가끔은 그들의 집을 찾아가 협박과 위협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이슨의 집에 침입해 그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Oh, so now you assaulted me. Yes. Yep. So you're admitting that you assaulted me. I'm admitting that I hit you, that I broke in your house, that I looked at your laptop, that I poured egg whites on your car, that I slashed 3 of your tires because I said I'll give him 1 left, and that I didn't do that because I didn't want the paint to be damaged. 제이슨은 데뷔가 이렇게 괴롭히고 복수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데비와 그녀의 이전 남자친구인 자말 사이의 갈등도 언급했습니다. 제이슨에 따르면 자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데비와 헤어졌으며 헤어진 후 데비로부터 괴롭힘과 복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자말은 제이슨처럼 참거나 경찰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제이슨의 말에 따르면 자말은 데비를 심하게 폭행하여 그녀는 몇 주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결국 데비는 자말을 법원에 고소했으며 그 결과 약 25만 달러, 3억 6천만 원의 경제적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이슨은 데비를 복수심이 강한 사람으로 묘사했으나 그는 자신이 데비에게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데비의 전 남자친구인 자말은 육체적인 충돌이 있었고 배상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범행에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명백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이슨이 데비의 괴롭힘을 신고한 기록과 데비와 자말 간의 법정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의심스러운 점은 제이슨의 현재 여자친구인 아그네스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그네스는 제이슨이 데비에게 완전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데비에게 반격을 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 제이슨과 아그네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멀리 가지도 않았을 때 데비가 차를 몰고 따라왔고 원래 제이슨은 무시하려 했지만 데비는 계속해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차를 번쩍거리며 도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제이슨은 데비의 차를 세우고 빠르게 다가가 데비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이슨은 실수로 데비의 머리카락을 조금 잡아당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데비는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해서 제이슨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이슨은 이 상황에 매우 당황했고 자말과의 이전 사건을 기억하며 빨리 사과하며 데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예전처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그네스는 제이슨이 데비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말을 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서 제이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데비가 정말로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이슨은 그때 명확히 대답하지 않고 단지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데비가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경찰이 당시 제이슨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그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제이슨의 룸메이트인 루이스 콜롬보가 제이슨의 부재를 입증하는 증언을 했고 경찰이 제이슨의 집을 수색한 결과 범죄와 관련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비의 이전 남자친구인 자말에 대해서도 경찰은 빠르게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으며 자말은 당시 멀리 떨어진 메릴랜드주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기회가 없었고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가 고용살인을 의뢰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경찰은 데비의 동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주변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잘못된 방향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이슨의 전 여자친구인 켈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개입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경찰이 조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약 자신이 계속 침묵한다면 사건이 해결된 후에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비의 가족이 계속해서 단서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심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국 켈리는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데비는 이미 사망했으며 제이슨과 루이스는 데비의 시신을 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옮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켈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10월 15일, 즉 데비가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제이슨과 루이스가 그 용기를 그녀의 집으로 가져와 임시로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켈리가 그 용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봤고 제이슨은 그 안에 데비가 들어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The calls and text messages started while I was at work. Jason had been reaching out and asking if he could store something at my house. I went home and I saw Jason was standing at the end of the U-Haul and I thought, how much stuff is he bringing? My goodness, for a whole U-Haul? And I could see Lewis, his roommate, and this big tub container. And I asked Jason, what is that? And he kind of looked away and, do you really want me to tell you? Well, if you think you're going to store that at my house, yes, you're going to tell me what that is. And he kind of hesitated.
He said, "It's Debbie." 켈리는 결국 데비의 시신을 보관하는 것을 거부했고 제이슨과 루이스가 나중에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구체적인 시간대와 상황을 제공하며 시신이 담긴 용기에 물이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 시멘트가 붙는 과정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제이슨과 루이스는 시신을 운반하기 위해 렌트한 유홀 트럭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제이슨과 루이스의 렌터카 기록을 추적할 수 있었고 이들이 플라스틱 용기와 시멘트를 구입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이슨과 루이스를 소환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Did you kill Debbie? No, I didn't kill Debbie. Not on purpose or an accident? Not on purpose or not on accident. No, you put her into a plastic container. No, but I don't even understand where you're getting that from. After she was in a plastic container for a period of time, did you fill it with concrete? I told you, specific questions, certain things, I will not answer. 예상대로 제이슨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의 질문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룸메이트인 루이스에게 수사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루이스가 데비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털어놓도록 설득하기 위해 경찰은 매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루이스가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 루이스는 경찰과 협상에 응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데비는 12월 12일 저녁 6시경에 갑자기 제이슨과 루이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루이스는 데비가 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대체로 제이슨이 여자친구 아그네스를 만나러 가려고 하자 데비가 강하게 반대하며 제이슨에게 집에 남아 그들 관계를 회복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두 사람의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방을 나와 상징적으로 몇 마디 충고를 한 후 곧바로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다툼은 점차 격렬해져 결국 제이슨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데비를 손으로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제이슨은 곧바로 루이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집으로 돌아와 데비의 시신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제이슨이 평소 루이스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루이스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3일 동안 그들은 시멘트를 이용해 데비의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용기에 봉인했습니다. 시멘트가 완전히 굳은 후 두 사람은 임대한 트럭을 이용해 시신을 제이슨의 전 여자친구인 켈리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켈리가 시신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자 두 사람은 다시 시신을 제이슨의 또 다른 여자친구의 소유인 한 빈집으로 옮겼습니다. When we learned the location and we received the authorization to search the house, we automatically go there with crime scene analysts. As soon as you walk in the front door, you see broken up concrete in the shape of a body with hair stuck to it. The smell was horrific. It's horrible. 사건 후 경찰은 루이스가 제공한 주소를 바탕으로 데비의 시신을 신속하게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데비의 혀 쪽 뼈가 골절된 것으로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12년 1월 8일 경찰은 제이슨을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제이슨은 증거 앞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루이스와 비슷한 사건 경위를 설명했으나 경찰은 제이슨이 데비를 해친 것이 단순히 충동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제이슨이 사전에 데비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 그가 적절한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의 주요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이슨은 아그네스에게 만약 데비가 계속해서 괴롭히면 데비를 없애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이 말은 살해의 암시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검 결과 데비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검사가 나온 후 제이슨이 데비를 해치기 위해 최소한 3분에서 5분이 필요했으며 이는 제이슨이 단순한 충동이 아닌 계획적인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제이슨을 1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살해 의도를 입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약한 증거들이 존재했기에 제이슨은 최종적으로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0년에서 종신형 사이에 형량을 선고받았고 최소 10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4년 4월 11일 오후 7시 홍콩 특별행정구
천수 2위 경찰서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한 남자였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미쳐버리더니 두 딸을 숨지게 했다며 자신은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보니 현장은 잔인했고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2004년 홍콩에서 일어난 천수 2위 멸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인 천수 2위는 홍콩 월랑구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공공임대주택과 블루칩 하우스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선 홍콩의 공공임대주택과 블루칩 하우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콩은 땅값이 워낙 비싸 집을 사는 것은 많은 홍콩 사람들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집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나라의 정책이었는데요. 천수 2위의 공공임대주택은 건축 밀도가 높고 건물 간격도 너무 좁았습니다. 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범죄율이 높았습니다. 천수 2위에는 또 10대 블루칩 하우스 중 하나로 꼽히는 가오산장이 있었습니다. 블루칩 하우스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블루칩으로 꼽히며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매물입니다. 가오산장 내에는 잔디, 조경, 수영장, 축구장 등 녹화시설과 주택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클럽하우스와 쇼핑몰이 있어 많은 중산층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곳은 아무런 공공시설이 없었고 또 다른 한 곳은 수영장, 축구장, 병원, 쇼핑몰까지 있었습니다. 한 곳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곳은 통풍이 잘 되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비록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은 천수 2위에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상가도 없었으며 홍콩에서 가장 번성한 빅토리아항까지 거리가 멀었고 차로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렸죠. 다시 말하자면 천수 2위의 주민들은 하루에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출근길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몸도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수록 주민들의 생활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생활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았지만 도심과 너무 거리가 멀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근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계속 천수 2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천수 2위 북구는 홍콩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천수 2위 북구의 인구 밀도는 남구의 3배이며 잦은 형사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다음은 사건 속 두 주인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1959년에 태어난 리퍼슨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친척을 따라 홍콩으로 가서 인테리어 공사 일을 해왔습니다. 여주인공 이름은 김수경, 1972년 중국 수천성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외진 산간 지역으로 생활 환경이 많이 뒤처져 있고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농사일을 했고 여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며 얻은 적은 수입으로 온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여 큰딸인 김수경은 결국 학업을 그만두고 큰 도시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1993년 김수경은 심천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전부를 집안 생활비와 학비를 보태는 데 썼습니다. 그 당시 유부남이었던 리퍼스는 가끔 친구들과 함께 심천에서 여자들을 만났는데요. 1994년 리퍼스는 여자를 물색하던 중 예쁘고 어린 김수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김수경은 그 당시 21살로 리퍼슨보다 13살이 어렸습니다. 김수경은 성격이 좋았고 리퍼슨에게 아주 순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시골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그녀는 열등감이 매우 컸으며 홍콩 남자와 결혼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했었죠. 90년대 중국 사람들의 월 수입은 하나로 겨우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홍콩에서 수입이 가장 적은 노가다도
한 달에 하나로 몇십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이것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홍콩 시민권을 선호했던 중국 대륙 여자들은 홍콩으로 시집을 가서 홍콩 체류권만 받을 수 있다면 남자들의 나이, 형편 등 어떤 대우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홍콩 남성들에게 기회를 준 셈이었죠. 그리고 리퍼슨처럼 나이 많고 잔소리 심한 마누라에게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어린 여자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기 없는 남자들도 홍콩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리퍼슨과 김수경은 사귄 지 얼마 안 돼요. 선전에 방을 얻어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리퍼슨은 새로운 고용주를 소개받아 그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수입이 꽤 좋았습니다. 돈을 조금 모으게 되자 리퍼슨은 1997년 결혼 15년 차인 아내와 이혼하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전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듬해 김수경은 임신을 했고 리퍼슨과 함께 그녀의 고향 스촨으로 갔습니다. 김수경의 부모님은 홍콩에서 온 사위를 보고 아주 기뻐했었죠. 마을 사람들도 김수경이 홍콩에 시집가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했었죠. 리퍼슨과 김수경은 1998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얼마 후 두 딸을 낳았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딸을 얻게 된 리퍼슨은 기분이 좋은 나머지 처가에 2층 주택을 지어드렸고 이는 김씨 가족의 생활을 더욱 여유롭게 해주었는데요. 장인 장모는 리퍼슨을 구세주처럼 여기며 고마워했습니다. 리퍼슨도 이런 대우를 즐겼습니다. 홍콩에서는 나이 많고 별거 없는 인테리어 공사자였지만 아내의 고향 수촨성 농촌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보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홍콩에 정착하려면 홍콩 마카오 통행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면 중국 대륙신분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여 이 증명서를 편도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편도증은 연간 발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최소 수년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김수경은 편도증을 받지 못해 대륙에 남게 되었고 리퍼슨은 홍콩으로 돌아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리퍼슨은 틈틈이 시간 날 때에만 스촨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거리 부부로 지내게 된 것을 걱정했지만 김수경은 리퍼슨을 의지하며 믿었습니다. 사실 리퍼슨은 2002년 근무 실적이 좋지 않아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압력에 못 이겨 그는 천수이 위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2003년 리퍼슨은 두 아이를 홍콩으로 데려와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6년 만인 2004년 1월 16일에 김수경의 편도증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김수경은 마침내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살게 됐지만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부자도 아니었고 1년이 넘도록 실업 상태였으며 저축도 없는 백수였습니다. 리퍼슨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김수경을 기다린 곳은 대저택이 아닌 비좁고 붐비는 저렴한 셋집이었습니다. 김수경과 딸들은 형편이 어려워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은 그녀들을 천수이 위에 과도워 버렸습니다. 가족 상봉은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어렵게 얻은 소중한 행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리퍼슨의 태도는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많으면 정부에 더 많은 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수경은 기초생활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고 그녀가 아이를 돌보게 되면 리퍼슨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심지어 리퍼슨의 수급을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리퍼슨은 김수경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고 모두 그녀의 탓으로 돌렸으며 그녀가 자신의 돈줄을 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퍼슨은 종종 사소한 일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자라서인지 김수경은 이를 정상적으로 여겼습니다. 또 김수경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화풀이를 참았는데요. 김수경은 남편이 받는 수급으로 온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식당 종업원 일을 찾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리퍼스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부가 김수경에게 일자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수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김수경이 가난한 시골에서 홍콩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남편만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 남자나 유혹할 거라고 생각했죠. 리퍼스는 김수경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본인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출을 막기 위해 아내의 모든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은 곧 신체폭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리퍼스는 이유 없이 김수경과 아이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새 모녀가 한밤중에 집 앞 복도에서 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지 않더라도 리퍼스는 김수경을 못 자게 했습니다. 김수경이 참다 못해 쓰러져 바닥에서 잠들면 리퍼스는 찬물로 그녀를 깨우곤 했습니다. 홍콩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안 돼 김수경은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철저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가 없는 데다 홍콩에 거주한 기간이 짧아 구제금을 신청할 수 없었고 리퍼슨에게 의지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딸이 그녀에게 아빠가 본인의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위를 만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리퍼슨은 어느 날 갑자기 고기 절단도구 2개를 사왔고 이에 겁먹은 김수경은 사회복지부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2월 9일 김수경은 사회복지부 사회복지사에게 리퍼슨이 2딸을 희롱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리퍼슨이 고기 절단 공구를 구입해 침대 밑에 숨겼으며 새 모녀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김수경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고 그녀는 집 근처 천수 2위 경찰서로 가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듣고 평범한 부부싸움이라고 여기며 그녀와 남편을 같은 공간에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수경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퍼스는 경찰 앞에서 좋은 남편인 척 연기했고 경찰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리퍼스는 본성을 드러냈고 아내에게 화를 내며 더욱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외출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대화를 못 나누게 했습니다. 김수경은 절망에 빠졌지만 2딸을 지키느라 그냥 묵묵히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열흘 뒤인 2월 19일에 새 모녀는 다시 집에서 쫓겨나 복도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녀가 너무 불쌍해 보여 모녀 셋을 데리고 구의원을 찾았고 새 모녀를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와 딸이 없어진 걸 발견하자 리퍼스는 아내가 2딸을 데리고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모녀가 보호센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구의원이 자기의 동의 없이 아내와 딸들을 유괴했다며 고소하겠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친 듯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혼자 집에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수급이 줄어들까봐 두려워서였죠. 나흘 동안 구조센터에서 거주하게 된 김수경의 결정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음 약해진 그녀는 남편이 혼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을까 걱정되었고 결국 남편의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리퍼스는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고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며 간곡히 사과했고 김수경은 결국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4일 김수경은 남편이 잘못을 깨달은 줄 알고 구의원과 사회복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복지센터 직원이 방문하자 리퍼스는 공구 구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김수경 씨가 말한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김수경은 남편이 딸을 희롱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냥 남편이 하는 말에 자신과 딸을 해칠 것 같아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직원들도 그녀가 위험을 상상했을 뿐 사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결국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리퍼스는 과연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계속하여 아내를 괴롭혔으며 두 딸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5살 배기 딸들을 향해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숨질 때까지 때리겠다 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이틀 만인 28일에 사회복지사로부터 김수경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김수경은 겁에 질린 듯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도구를 꺼내 새 모녀를 해치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시 새 모녀를 대피소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아이들 학교로 연락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5일 사회복지사와 경찰 그리고 학교에서는 김수경 모녀 사건을 일반 가정불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리퍼슨이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은 그냥 홧김에 한 말이니 진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경솔하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걸까요? 알려진 바로는 사흘 뒤인 3월 8일에 사회복지사에서 김수경과 그녀의 남편이 합의하도록 도왔습니다. 리퍼스는 아내와 딸을 협박한 걸 후회한다며 눈물까지 흘려가며 연기를 했습니다. 마치 독설만 몇 마디 퍼부은 것처럼 말했는데요. 하지만 김수경은 완강한 태도로 그를 거부했고 둘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김수경은 당시 심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딸을 데리고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여동생은 언니를 매우 동정하며 이혼을 권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수경은 이혼을 계획했고 이혼 후 딸들을 데리고 고향 수천으로 돌아가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는 딸을 지지하기는커녕 모든 남자가 다 똑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딸에게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며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시골 동네에선 이혼했다는 소문도 그렇고 재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홍콩 거주권을 취득한 후에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수경은 부모조차 응원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완전히 실망하였습니다. 반면 리퍼스는 잘못을 뉘우칠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딸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뒤 그는 배신감을 느끼며 이웃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울 것도 없고 다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홍콩을 뒤흔들 큰 사건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은 리퍼슨을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4월 1일에 리퍼슨은 선전에 있는 김수경의 여동생의 집으로 찾아가 너희들이 나랑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 온 가족을 못 살게 할 거야 라고 김수경을 협박했습니다. 김수경은 정신나간 리퍼슨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집에서 그녀를 기다린 건 그의 끔찍한 행동뿐이었습니다. 4월 9일 홍콩 999 신고센터에 또 남편에게 맞았다는 김수경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리퍼슨은 이미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발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걸 보게 되었고 남편이 그랬냐고 묻자 김수경은 남편의 눈치를 보더니 본인의 실수로 유리를 밟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단순 가정 불화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역시 김수경을 대피소로 보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김수경이 과감하게 남편과 이혼했다면 또 사회복지사에서 특별사건으로 그녀의 구제금 청구를 승인했다면 아마 모든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4월 11일 부활절은 홍콩의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경에게는 순한 일이었죠. 그날 아침 김수경은 다시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리퍼스는 아내에게 집에 오지 않으면 두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수경은 목숨보다 소중한 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김수경은 우선 복지센터 직원에게 부탁하여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공교롭게 그날 직원이 휴가라 자리를 비웠고 할 수 없이 천수이위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당직 경찰관에게 남편이 그녀와 딸을 위협한다며 함께 집으로 가서 딸들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김수경이 여러 번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또 단순 가족 불화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판단했고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김수경이 아무리 간절히 부탁해도 당직 경찰은 냉정하게 그녀를 거절했고 순간 마지막 희망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김수경은 다친 발을 질질 끌고 절뚝거리며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아가면 남편에게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999 신고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퍼스는 허약한 목소리로 아내가 미쳐버려 두 아이를 숨지게 했고 싸움 끝에 본인의 목숨은 건졌지만 많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사건이 발생한 천왕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리퍼슨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복부에 긴 상처가 있고 상황이 많이 위독해 보여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숨진 김수경의 몸에 총 10곳의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또 그녀의 두 팔뚝의 바깥쪽과 왼손 안쪽에 뚜렷한 저항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추가로 숨진 여아 2명도 발견됐습니다. 법의학자는 둘째 딸이 도주하던 중 숨졌고 큰딸은 저항 없이 숨지게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도구를 발견하였는데요. 처음 경찰은 당시 김수경을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했지만 바로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숨진 시간인데요. 법의학자가 확인한 결과 처음 숨진 사람은 김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내딸, 마지막은 큰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4월 11일 오후 3시에서 5시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리퍼슨이 신고한 시간은 7시였고 증언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퍼슨은 아내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에는 상처만 있을 뿐 옷은 멀쩡했습니다. 이건 아내가 남편을 다치게 하기 전 그의 옷을 걷어 올렸다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보통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또 리퍼슨은 아내와 몸다툼을 했다고 했지만 배에 있는 상처 외에 아무런 외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김수경의 몸 곳곳에서는 저항하며 생긴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증은 리퍼슨이 말한 것과 정반대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리퍼슨의 몸에 깊은 상처 이외에 얕은 상처가 2곳이 더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리퍼슨이 스스로 낸 상처였습니다. 법의관은 2곳의 얕은 상처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의 판단으로 리퍼슨의 복부 상처는 30분 이상 버티기 힘든 심한 상처였고 이것 또한 부상당한 시점이 아내와 딸이 숨진 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가슴 아픈 부분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닥에 붉은 흔적을 보아 아마 둘째 딸이 쓰러진 뒤 살짝 끌려간 것으로 보였는데요. 끌려간 자국은 김수경 쪽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수경은 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4월 11일 김수경이 귀가한 뒤 리퍼슨으로부터 잔혹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리퍼슨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으며 미리 준비한 도구를 들고 아내에게 휘둘렀습니다. 김수경은 두 딸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두 딸은 놀라서 울었고 리퍼슨은 아내가 저항할 수 없게 되자 도망치려는 막내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 움직일 수 없었고 이 틈을 타서 리퍼슨은 쉽게 큰딸을 숨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리퍼슨은
숨진 아내와 딸 둘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는 그녀들을 해치고 싶었지만 정작 본인은 감옥에 가기 싫었죠. 몇 시간 뒤 그는 마침내 아내가 미쳐버리더니 범죄를 저질렀고 본인은 자신을 정당방위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 위해 그는 또 옷을 올리고 본인의 배를 그었습니다. 너무 얕게 베어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두세 번 더 긋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서야 그는 안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2일 이 짐승 같은 악마는 감옥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심한 부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05년 8월 15일 재판부는 사건을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김수경의 생전 이웃 주민을 비롯해 두 여동생과 사회복지사 등 측근들을 찾아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김수경이 오랫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으며 마지막까지 리퍼슨이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범죄자 리퍼슨이 범죄를 벗기 위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주민들은 한 곳에 모여 새 모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참사는 보도되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온통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모녀의 처지를 동정하며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중들도 홍콩 복지 정책의 무지식한 면을 비판하며 또 경찰의 안일함을 비판했습니다. 만약 그날 당직 경찰이 김수경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면 두 아이를 함께 데려갈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만약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녀가 두 손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었다면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김수경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가 리퍼슨과 사귀고 결혼한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자라온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결국 불행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4년만 해도 가정폭력이 가정 내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매일 벌어지고 있는 흔한 갈등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일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에도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중 3분의 1인 약 7억 3,600만 명이 가정폭력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10%의 여성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번 영상을 시청하게 된 여러분들께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치게 됐다면 꼭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바로 법원에 신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럼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성은 북한 간첩으로 1987년에 다른 한 명의 남성과 대한항공의 화물칸에 폭발물을 설치해 탑승자 115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체포된 두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용의자 여성은 결국 구조되었고 신문 조사 과정에서 중국을 모함하고 심지어 그럴듯한 연기로 울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은 왜 그녀를 사면했으며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름은 일본 이름이지만 중국어를 하는, 하지만 국적은 한국인, 북한 간첩 김현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2시 5분 당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출발한 대한항공 칼 858 항공편이 미얀마 안달만 해상에서 갑자기 폭발하게 됐습니다. 기내 승객 104명과 승무원 11명, 총 115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전 사고 비행기가 착륙 시 바퀴가 제때 튀어나오지 않는 문제로 기체가 활주로에 닿아 심각하게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 기체 고장 및 돌풍 같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인터폴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은 사람들의 추측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2명의 일본인 승객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건 생존자이며 비행기가 아부다비를 경유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 바레인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인터폴은 즉시 바레인으로 날아가 이틀 만에 바레인 공항에서 로마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안 검사를 받고 있을 때 바레인 공항의 보안 요원들에게 들키게 됐는데요. 경찰이 심사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입안에 있는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어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고 여자는 구조 끝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녀의 여권에 적힌 이름은 미네타니 마유미이며 남자의 이름은 미네타니 시니치였는데 둘은 부녀 관계였습니다. 생존한 용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중국어를 하며 사실 본인은 중국인이며 이름은 바이추이 후이라고 했고 일본 이름은 마유미라고 했습니다. 1964년 중국 만주 오상시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고아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졸업 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광주에서 식당과 매장 알바를 하다 한 친구를 알게 되어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본인 관광객 시니치를 알게 됐고 시니치는 김연희의 순수하고 참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매달 하나로 100만 원이 되는 돈을 지불하며 양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니치와 일본 도쿄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쿄에 도착하자 시니치는 김연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매일 집에서 TV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시니치가 그녀에게 유럽을 관광시켜준다고 했고 드디어 이번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사원이 마유미에게 한국어가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마유미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은 한국에 간 적도 없으며 한국말은 더욱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원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녀는 왜 공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신문조사 당시 일본 대사관에서 파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부녀의 여권은 전부 위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노태우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었는데 경선을 위하여 인터폴에게 마유미를 한국으로 인도하여 재판받게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987년 12월 15일 마유미는 한국 국가안보실의 감시에 김포공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양쪽에서 두 팔을 잡고 입에는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조금 초라해 보이긴 했지만 그녀의 미모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 경찰 측은 한국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를 호송하는 도중에 일부러 한국어로 그녀의 손이 너무 부드럽다며 평소 관리를 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유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 심사원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마시라고 하자 그녀는 입으로 커피를 불어가며 마셨습니다. 심사원이 무심코 한국어로 북한 사람만 커피를 불면서 마시는데 라고 말하자 마유미는 바로 행동을 멈췄습니다. 심사원은 그녀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에 확신했습니다. 심사원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사원은 그녀가 부주의하는 틈을 타서 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정체를 숨기려는 마유미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녀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심사원들이 농담을 건넬 때마다 마유미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담을 듣고 웃음을 참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화장실에 숨어서 수도를 틀어놓고 몰래 웃었습니다. 사실 마유미의 중국인 연기도 결국 들통나게 됐는데요. 그녀는 만주에서 태어났다고 했지만 광둥어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그 당시 오상이라는 곳은 만주의 한 현이었는데 그곳을 시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여권은 가짜였고 중국인도 아니었으며 한국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는데요. 그럼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러다 심사원은 일본에서 살면서 어떤 브랜드의 TV를 사용했는지 물었고 마유미는 무심코 북한의 국산 브랜드를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심사원은 그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파괴하려면 우선 그 사람의 의지력을 파괴해야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하지 않았고 심리적으로 그녀의 방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심사원들은 그녀를 데리고 번화한 서울시를 구경시켰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에 그녀는 매우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한 주민들이 집도 먹을 것도 없이 심지어 대출을 겨우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과 비행기 추락 과정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얘기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마유미의 진짜 이름은 김현희이며 북한의 간첩이었습니다. 그녀는 1962년 1월 27일에 북한 평양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이었는데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김현희는 어렸을 때 한동안 아버지와 함께 쿠바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예쁘고 글래머러스하며 아주 영리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 북한 최고의 컬러 영화에도 참여하기도 했으며 중학교 시절에는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어 남북회담에도 참석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현희는 평양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하여 일본어과를 전공하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된 그녀의 일본어 실력은 갈수록 늘었고 동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18살 김현희는 뛰어난 실력으로 북한의 간첩으로 선정되었고 깊은 산속에 있는 비밀 캠프로 가서 1년간의 간첩 수업을 받았습니다. 에이전트로 선정되면 사격 도구와 전투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비밀 캠프에서 보냈고 집에 갈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녀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국제 각 나라에서 간첩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김현희는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여성 타구치 야에코와 함께 1년 넘게 지내면서 일본인의 모든 습관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생활 습관과 행동, 매너와 사고방식, 심지어 일본 노래도 배웠는데요. 그녀를 진정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김현희는 또 한국으로 납치된 마카오 여성으로부터 광둥어도 배웠습니다. 훈련을 마친 김현희는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동안 중국 광동성에 잠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간첩 일을 하면서 별로 특별한 임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받았던 임무 중 가장 중요했던 임무는 기밀 부서에 잠입하여 일본어로 된 서류를 외워 빠져나온 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시키는 임무를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비행기를 폭격하는 목적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김현희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1987년 10월 말에 갑자기 상사로부터 즉시 평양으로 돌아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받은 임무는 김승일이라는 감척과 함께 일본인 부녀로 위장하여
대한항공을 폭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위조된 일본 여권을 들고 평양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와 동유럽 등을 거쳐 이라크 바그다그에 도착하여 바그다그에서 한국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칼 858편에 탑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플라스틱 폭발물을 라디오 배터리로 위장하여 폭발 시간을 9시간 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발물을 좌석 위 수화물 칸에 넣고 비행기가 바그다그에 경유할 때 미리 비행기에서 내려 우선 바레인으로 도피한 후 로마로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칼 858편은 안다마아 상공에서 폭발하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공항에서 체포되자 그들은 들킬까봐 규칙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김연희는 김승일이 숨지기 전 그녀에게 캡슐을 빨리 깨물어 우리 신분이 들킨 것 같아. 난 이미 늙어서 숨지게 돼도 후회 없지만 너한테는 참 미안하게 됐구나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겨우 23살이었던 김연희는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인지 잠깐 망설이던 찰나에 행동이 늦어졌고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의 범행 목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북한이 한국 올림픽 개최를 부러워하면서 저지른 테러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녀의 말을 부인해왔으며 모든 게 한국이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본인의 신분과 임무를 인정해주지 않자 김연희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비밀을 지키려는 이유는 조국에 대한 사랑도 물론 있지만 상사로부터 이번 임무를 성공하게 되면 특공일을 그만두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연희는 이제 배신자가 되었고 가족들도 덩달아 처벌받았다고 했습니다. 2013년 BBC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연희의 가족은 전부 체포되어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희의 동생 김범수는 심지어 1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 858기 폭발 사건에서 김연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1989년 3월에 한국 법원에서는 그녀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었죠. 이것 또한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한국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115명을 숨지게 한 김연희를 사면시켰습니다. 노태우는 김연희는 그냥 북한 정부로부터 세뇌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연희는 1년 후 석방되어 한국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김연희가 석방된 후 네티즌들의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도 사형을 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죠. 이건 김연희가 출소한 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국방부의 보호하에 글을 쓰며 연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는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또 이야기는 영화 마유미로 리메이크되어 여러 곳에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맘때부터 김연희는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으로 받은 약 10억 원이 되는 돈을 전부 칼 858기 희생자 가족들에게 기부하여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랬습니다. 김연희는 본인이 북한의 배신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국가안보부서도 경호원을 파견하여 그녀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사를 자주 해야 했으며 한 곳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김연희는 가끔 경호원의 보호에 따라 다른 나라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속지 않은 마음을 표현해 왔으며 피해자들과 평양에 남은 가족들에게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TV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또 일부의 피해자 가족을 만났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포옹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김연희는 외모도 출중하여 인기도 많았습니다. TV에서 그녀는 매우 불쌍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또 한국 국민의 동정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 청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건 1997년에 본인을 조사했던 안전부 인원과 결혼하여
두 자녀까지 뒀습니다. 그들은 현재 어떤 비밀 장소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대한민국에게 감동해 는 기밀 정보를 주고 자서전도 써주었다고 했습니다. 김현희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 극형을 선고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북한이 저지른 테러 행위의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에 극형을 면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증언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며 모든 사실을 자서전에 적었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도자는 신 같은 존재이며 부모보다도 더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배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위대한 지도자 덕분이며 지도자의 명령은 전부 올바른 것이고 또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도 항상 바칠 준비를 해왔었죠. 또 비행기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고한 사람들을 숨지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북한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테러 행위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날 60대가 된 김현희는 여전히 등장할 때마다 항공 테러 사건에 대한 동기와 진실을 밝히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